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소득세법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는 종류별로 과세를 하는데 소득세의 종류 중에 이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사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두 개는 분류과세로 과세가 된다 하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천징수, 소득세의 특징 중에 원천징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애납적 원천징수의 의미와 완납적 원천징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모두 납세 의무자인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제 거주자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국인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중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둔 자를 우리는 거주자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다라고 하는, 여기 1, 2, 3, 4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내국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회사에 있는 외국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내국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항선이라든가 승무원들, 항공기 승무원들 역시 내국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 의무자 중에 하나가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소득세는, 법인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에게는. 그런데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어요. 법인이 아닌 단체. 무슨 단체냐 한번 읽어볼까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 거주자로 본다. 그 밖의 경우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자, 여기 1. 비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아까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 앞부분에서의 그 차이하고 같습니다.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런 차이겠죠. 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과세 방법의 설명을 보기 전에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이 있느냐 하면은요, 법인 하면은 여러분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법인은 주식회사. 그럼 법인이 아닌 단체다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마을 같은 데로 보면은 이제 분여회,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 무슨 향후회, 동창회, 이런 것이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창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동창회, 또는 어느 마을의 분여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수익 사업을, 분여회 같은 데서도. 그 다음에 향후회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하나의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인가를 받아놓습니다. 단체 인가를 받아요.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해야 되죠. 근데 단체 등록은 세무서에 하진 않아요. 단체 등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확하여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네, 거기 이제 회원이 뭐 여성 만약에 부녀회다라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 가면 부녀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이러잖아요. 주로 이제 부녀회에서 이런 사업, 수익 사업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얻어진 이익을 말이죠. 얻어진 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과세 방법을 볼까요? 구성원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를 한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설명은 좀 그래요. 한마디로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예. 소득을 개인별로 나눠 가졌어. 그럼 개인 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네, 개인이 분배해서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장부에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냥 수익사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고 과세를 한다. 네, 단체에게 과세가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세 번째 경우는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기, 2기의 구분이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 하나예요. 자, 그러나 거주자가 만약에 사망한 경우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예,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과세기간의 기산일인 1월 1일, 우리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짜를 기산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예외의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사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 또는 출국일, 뭐 여행 가는 출국이 아니겠죠 여기는. 네. 이민을 가는 겁니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그때 과세기간을 출국일까지 과세기간으로 본다는 거죠. 납세지. 자, 우리 소득세법에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럼 어디로 되어 있느냐? 납세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납세지란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관계의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 한마디로 세금을 내는 곳이에요.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에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관청에서 고지를 하고 그 어느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납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느냐?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 아니에요. 예.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지가, 제가 만약에 사업은 여기 이천시 창전동에서 하고, 제가 사업장이 이천시 창전동이죠. 제가 거주하는 곳은 부바르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부바르. 그러면 소득세 관련된 모든 고지서나 이런 청구서가 제 주소지로 와요. 주소지로. 사업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그 거소지다 그러는데,
이 주소지가 바로 거소지가 되는데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그 사람이 실제로 머무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거소지라는 얘기는. 자, 비거주자는 이제 우리 외국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국내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국내 사업장의 둘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라고 봐야 된다. 자,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 정리가 됐고요.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간단하죠. 과세기간도 간단하고. 그러면 이제 2배사 근연기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옆에다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나 써주십시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이 금융소득의 특징은 다른 소득은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금융소득만큼은 포괄주의에 의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여기에 열거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자소득의 범위 해가지고 1, 2, 3 해서 열거를 해놨는데 여기에 다 열거되지 않은 것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내용을 쭉 볼까요? 이자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발행한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우리가 사채를 사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받게 되죠? 그 이자 소득을 말한 거예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우리 예금 이자 여러분 잘 알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우리 이천에도 상호신용금고라고 하는 제2금융권의 은행이 있죠. 이천신협 이런데 새마을 금고 이런 곳이 바로 상호신용은행법 또는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법에 따른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거기는 이제 그 회원이 되죠. 처음에 계좌를 만들려면 회원에 가입해야 되죠. 10,000원인가 내고. 그래서 거기에 예금을 한 거, 그 부분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환매 조건부다 하는 것은 환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시 사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채권을 예를 들면 채권을 어느 회사에서 발행을 했어요.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발행을 했는데 3년 후에 자기가 다시 사준대. 3년 후에. 3년 후에. 그것이 환매 조건부입니다. 환매 조건부. 그때 발생하는 매매 차익. 자, 내가 100만 원짜리를 사줬는데 발행한 회사에서 3년 후에 그걸 110만 원에 사주겠다. 이렇게 환매 조건부 채권을 샀다. 그러면 10만 원의 매매 이익이 생기죠. 그것도 뭐예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여러분 이제 보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보험은 이제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되니까 우리가 보험이 드는 거예요. 그건 다 보장성입니다. 다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사실 은행하고 거의 같잖아요. 또박또박 부어놨다가 만기 때 원금도 찾고 또 약간의 이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 소득이다.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직장에 공제회가 있는 건 아닌데, 직장 내에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요. 직장인들. 예, 그게 이제 무슨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공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공제회를 형성해가지고 급여에서 매달 공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딱 불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퇴직을 할 때 내가 원금을 만약에 500만 원 불입을 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이자가 불어났겠죠. 예. 그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불입한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아옵니다. 물론 회사가 주는 건 아니에요. 예, 회사에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직장 공제라는 것은 별도의 직장인 그 직장에 동일 직장 내에 있는 직장인들끼리 어떤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직장 공제회에서 내가 원금보다 더 많이 받아오는 거 그거 이자 소득이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다. 그 다음에 7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하는 거 있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또 뭐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주세요. 비영업대금. 예. 자, 비영업대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으려면은 금융사업을 해야 되죠. 은행을 하든지 금융업을 해야 되죠. 그래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영업대금은 뭐냐? 금융업이 아닌데 이자놀이를 한 거죠. 그게 뭐냐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거래처에 현금을 빌려주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회계 처리하죠?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장기간 빌려주면 장기대여금, 단기간 빌려주면 단기대여금 하면서 나중에 받을 때 원금만 받나요? 예, 약정한 대로 거기 이자, 예? 이자 몇 프로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단 말이죠. 그거예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예.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꼭 이거는 지금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지금 우리 소득세니까 개인 간의 얘기예요. 우리 개인 간에. 예. 우리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이다. 또 9번째 위의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다 해서 여기 8번 9번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네. 7번까지 쭉 나열을 하다가 이런 금융 상품들이 말이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단체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뭐 요즘에 법무부 장관 뭐 사고 나면서 저도 사모펀드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투자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끼리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품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전을 대가로 해서 벌어들이는 성격은 다 이자소득 범위로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우리 이해했고, 그러면 이자소득 중에서 비과세는 없을까?
비과세 있습니다. 비과세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자소득 중에서 비과세 첫째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익.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무슨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공익신탁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익적으로 돈을 맡겨라 해서 맡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과세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이익 비과세.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지역에 우리 같이 이제 이천 지역이다 그러면 농협에 가면 이런 그 해당이 많이 됩니다. 농어민들한테. 그래서 뭐 이천 농협에 아마 계좌를 만들면 어느 금액 한도 내에서까지 비과세를 줘요. 근데 저축을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과세 한도가 넘어갔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거기에는 과세를 또 하죠. 비과세라는 건 뭐냐면 만기 때 주겠다는 이자를 다 주는 거예요.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네. 여기 이제 2020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특례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이 비과세를 말이죠. 갑자기 없애면 그 새로 맡은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공격을 받겠죠. 이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더니 비과세가 없어졌네. 이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그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재 유의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1인당 5천만 원 이하에 한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인이다 그러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도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정기예금을 한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합니다. 이것도 2019년 말까지 가입분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세법 개정이 되면서 이것도 또 연기가 되지 않겠나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2018년 말까지 했는데 다시 2019년이 되고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이자소득, 노인, 장애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공익신탁법 요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비과세지 요거 찾아내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입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소득세법의 종류도 참 많지만 이 종류에 따라서 수입시기를 시험에 가끔 내긴 합니다. 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는 채권이나 증권에 대한 이자들입니다. 증권? 여기서 증권은 주식인데 주식은 이자가 없죠. 채권에 대한 이자, 또 할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음 같은 거를 할인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채권의 이자는 수입시기는 기명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의 그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명채권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소유주가 채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따라서 수입시기가 다르다. 기명채권은 약정일이 수입시기예요. 그 약정한 날,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약정이 있다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기명채권은 12월 31일을 수입된 걸로 보고 과세를 한다. 또 그리고 신고해야 된다는 거. 무기명채권은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
예, 무기명 채권은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런 적금,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것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자, 나머지는 한번 시험에 이런 것까지 출제되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은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다. 또 통지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통지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 시기는 인출일이다. 인출일이다. 통지예금에 대해서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기명채권, 무기명채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요 정도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기명채권은 약정일, 약정에 의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니까 약정일이죠. 그러니까 무기명채권과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같아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다. 그래서 이 이자 소득의 모든 그 소득의 수입 시기는 대체로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 그런데 일부 약정주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약정에 의해서 수입 시기를 인식하는 약정주의가 섞여 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지는군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요거는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이다. 네, 그러니까 환매수일, 환매도일입니다. 환매수일, 환매도일.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즉 보험금 지급일이 되겠고, 만약에 중간에 해지를 했다면 그 해지일이 되겠습니다.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 보험금 지급일 또는 해지일이다.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의 수입 시기는 지급일이죠. 직장 공제회 지급일.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죠. 그 다음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 등의 상당액,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 그러니까 채권으로 인한 보유기간 이자 등의 상당액, 채권 이자예요.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이자 지급일이다.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거,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다. 또 유사 이자 소득 및 결합 파생 상품의 이익,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다. 네, 여러분 수입 시기 너무 복잡해서 이거 다 기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네, 여기 기명채권, 무기명채권, 보통예금, 정기예금 요 정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배당 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이자소득하고 아주 유사한 소득이에요. 배당소득의 범위 및 비과세 배당소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의 범위를 보면 1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그러니까 내국법인,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배당금이다. 두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또 배당금이 있어요. 거기도 배당금 소득이 된다. 배당소득이다. 그 다음에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제배당.
의제 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으로 의제하겠다, 즉 배당으로 보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법인세법에 의해서 법인의 그 세무조정 단계에서 소득을 귀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주에게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했는데 회사로 경비로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거는 이 부분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이다라고 의제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배당으로 우리가 귀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의제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주주인 경우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또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서 처분되는 금액. 여기 의제 배당도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정할 때 배당으로 처분되는 게 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5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우리가 집합 투자 기구 하면은 요즘에 펀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펀드라는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경우 있어요. 그거 배당소득으로 본다. 여섯 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사업을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이게 출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거, 그것이 8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10번 위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9번과 10번이 포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열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배당은 전부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그 다음에 11번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동업자라는 것은 이제 투자를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동업자고, 그래서 동업자끼리 이제 이익에 대해서 분배를 하면 그게 배당소득이 된다는 얘기고, 아까 나왔던 출자 공동사업자, 이 개념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출자만 공동으로 했고,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것은 출자는 공동으로 했는데 일은 안 하는 거죠. 출자자 역할로서 배당을 받는 거고, 동업자 하면은 출자도 같이 했고 같이 일도 하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배당소득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비과세 배당소득은 또 없느냐? 금융소득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과세 배당소득도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의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공익신탁법에 의한 배당소득 비과세. 두 번째, 노인, 장애인 등에게 해당하는 거주자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5천만 원 이하에 한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19년 연말까지 가입분에 한한다. 그런데 개정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장기 보유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다. 우리가 우리 사주를 장기 보유함으로써 그 우리 사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배당을 실시했다. 근데 내가 장기 보유 우리 사주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 그래서 배당소득의 비과세, 신탁법에 따른 배당, 노인, 장애인, 그리고 장기보유, 우리사주. 노인, 장애인의 종합저축에 관한 배당은 5천만 원 이하 한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또 보도록 할까요? 무기명 주식은 지급받은 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배당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은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겠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주주총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보겠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니까 12월 31일을 그냥 수입시기로 보고서 소득세 신고해라 하는 거죠. 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는 일. 결산 확정일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결산일은 12월 31일인데 결산이 확정되려면은 이사회의에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또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무상주 의제배당은 자본 전입의 결의일이고, 감자시 의제배당은 감자 결의일이요, 해산시 의제배당은 자녀 재산 가액 확정일, 합병시 의제배당은 합병일이다. 뭐 이렇게 그 의제배당을 실시하는 그 행위별로 수입시기가 다 다르네요. 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 됩니다.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지급받는 날을 배당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자, 유사배당소득 및 결합상품의 이익에 대해서 역시 지급받은 날.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 대부분인데 그건 현금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뭐 결의일, 무슨 확정일, 또 약정일 이런 것을 적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약정주의와 현금주의가 병행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 금액 또는 배당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위에서 쭉 열거된 것은 그냥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자소득을 열거해봤고, 두 번째 표가 배당소득을 열거해본 거죠. 배당소득. 그런데 요 밑에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은 위에 열거한 소득에서 뭔가를 뺐죠. 자, 이자 배당소득 금액이란 이자나 배당의 총 수익 금액, 즉 이 부분을 말하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다? 비과세 또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이자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외하는 것 중에 비과세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가 됐죠. 어떤 이자소득과 어떤 배당소득이 비과세다.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무엇이 있느냐?
네, 그거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은 먼저 원천징수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자가 이제 은행이나 기업들이 되잖아요, 보통. 보통 그렇죠. 은행이나 기업들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원천징수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먼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상당히 높은 세율이죠. 자,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맨 밑에 있는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자 소득.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지금 보통예금 또는 뭐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자는 이렇게 안 돼요. 보통예금 이자는 그러니까 보통예금에는 거의 이자가 안 붙죠. 자, 정기예금을 이제 예를 들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의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이 14%예요. 14%. 거기다가 지방세, 지방소득세 또 국세의 10%,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여기는 14%에다가 더하기 1.4% 해가지고 두 개를 합하면 15.4%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공제하는 걸 보면은 총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 제외하고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 중에 14%가 소득세, 1.4%는 지방소득세. 자, 그래서 우리 이자 소득의 세율 하면은 일반적인 이자 소득 요 14%니까 요거는 좀 꼭 알아두세요.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주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비영업대금. 비영업대금은 은행이 아닌데 돈을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조금 세다 하는 겁니다. 25%.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세율이 뭐냐면 비실명.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죠. 금융실명제. 비실명 이자소득. 이자를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줬는지 정리를 안 해요. A라는 사람한테 줬다. 이게 바로 비실명 금융거래죠. 세율이 최대 90%입니다. 90%. 그래서 세금이 거의 다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2%에서 90%까지 비실명 이자소득이 가장 세율이 높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기본 세율이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 세율은 소득세 기본 세율을 말하는데, 소득세 기본 세율은 6%부터 42%까지 초과분에 대한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도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데 최하 6%부터 적용되는 그 세율표, 뒤에 기본 세율표 나옵니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도 보시면 일반적인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똑같아요. 14%. 비실명도 이자소득과 똑같아요. 비실명 배당소득 42%, 90%. 그 다음에 아까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하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여기 세율이 똑같아요. 25%.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과 우리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그 세율 25%가 똑같죠?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기본 14%는 꼭 알아두시는 걸로 하고, 자, 금융소득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요 끝부분이 이제 오히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것이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는 지금 TAT 2급 시험에서 이론 시험으로만 나옵니다.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은 실기로는 안 나올 거예요. TAT 1급에서 나와요. 실기로는. 예. 그러니까 소득세 실기로는 이거는. 그런데 TAT 2급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나온단 말이죠. 실기에서는. 그러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어디로 나올까요? 이론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금융소득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지, 또 어느 부분은 종합과세를 안 하는지, 요걸 좀 잘 알아두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네.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2천만 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합쳐서 2천만 원.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과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소득을 종합과세하라 이건. 종합과세한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이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천징수로 그냥 끝낸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면 아무래도 소득 금액이 높아져서 여기 지금 우리 기본 세율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4%인데 우리 기본 세율, 소득세 기본 세율은 6%부터 42%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합산이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표가 중요한데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를 하라. 이거는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해줘라. 무조건 분리과세해라. 자, 그런데 보면은요, 이거 왜 종합과세를 안 하지? 세율이 이거는 분리과세하는 게 세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해야 돼요. 종합과세 안 한다 이겁니다.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이거는 좀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직장 공제의 추가 반환금을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위에 있는 비실명은 이거는 좀 과세를 좀 높게 하겠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 법원에다가 어떤 소송건 때문에 법원에서 그거를 이제 담보로 뭘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돈이 이자가 붙었어. 나중에 찾을 때. 이 부분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분리과세로 지정되어 있는 이자나 배당소득,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 비실명 직장공제외 법원 보강금 요 3개 정도를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는 건 좋겠는데, 그리고 밑에 거는 나머지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더하는 거예요. 전부 더해서, 그러니까 비실명 아니고 직장공제외 아니고 법원 보강금 아닌 금융소득은 전부 더하는 거예요. 전부 더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그래서 무조건 하는데 조건부 종합과세는 그렇게 결정하는데 또 요게 있군요. 요거 무조건 종합과세는 이거는 금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는 겁니다. 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안 했으니까 종합과세 안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의 이자나 배당소득은 대부분 다 원천징수가 되겠지만 외국의 금융기관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안 돼 있겠죠. 예, 원천징수. 그래서 대개 외국에서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다. 예, 그래서 요 2개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까지만 딱 되면 이 부분은 분리과세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하고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은 저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합쳐서 2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좀 복잡한가요? 네. 뒤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이 좀 열거주의다 보니까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한참 읽다 보면 뭐가 있었는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이쪽으로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보고 문제 답을 찾아보면은 많이 또 정리가 되리라고 봐요.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